안녕하세요. 북튜버 인문학방 홍모큐라스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말랑말랑한 채식주의자 견목, 코가 맹맹한 공맹 덕후 기린, 폐를 중심으로 자기 배려 중인 약사 둥글레입니다. 오늘은 섭식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3권의 섭식장애와 관련된 에세이집이 출판됐어요.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또 먹어버렸습니다. 삼키기 연습입니다. 인터넷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개미 허리 20인치, 완벽한 레깅스 몸매 를 보면 정말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정말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다, 이런 느낌을 진짜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그 아이유 식단 있잖아요. 아침에는 사과 하나, 낮에는 고구마, 저녁에는 단백질 음료 이렇게 먹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유가 이제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시절이 이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3권의 책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섭식장애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가 하는 점이고요.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섭식장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3권의 책 중에서 이제 그 삼키기 연습을 쓰신 박진희 작가님을 모셨거든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소개를 좀. 네, 저는 삼키기 연습을 쓴 박진희라고 합니다. 3권의 책이 출판되면서 이 섭식장애와 관련해서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됐을까요? 회고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병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 경험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섭식장애나 거식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뻐지기 위해서 아니면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젊은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 다이어트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섭식장애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런 플롯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런 식의 논리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논리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루어진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없었던 사고 방식이라든가 플롯은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진실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식의 해석은 섭식장애 환자들을 거의 교화되지 못한 약간 어리석은 허영심 있는 여성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섭식장애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앞에 두 책과 이제 삼키기 연습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앞에 2권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섭식장애를 치료한 저자들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진술하고 있다면, 이제 삼키기 연습에서는 어떤 회복, 치유, 이런 이제 감동적인 서사가 빠져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거식증에 대한 현재적 기록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박진희 작가님이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의 어떤 이런 자기의 경험한 섭식장애와 관련된 기록이 읽다 보니까 제가 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가장 정말 좀 새롭고도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낯선 이야기여서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책 읽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삼키기 연습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되게 소설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생소한 식사치료 현장이라든지 상담 기록을 또 적어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특히 이제 그 진료 대기실에서 이제 그 다른 환자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서술해 주면서 거식증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저런 것이었구나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렇게 책의 한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애는 나처럼 부모의 장에 발을 들이지 않고 날렵하게, 매몰차게, 버릇없이 혼자 걸어 나갔다.
한마디 건네려는 시도도 없이. 부부는 아이가 벗어놓은 가방과 이것저것을 챙겨 부산스럽게 뒤를 따랐다. 아이가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잔소리를 그치지 않던 남자가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성혜야, 신발 똑바로 신어. 신발 꺾어 신지 말라고 했지. 신발 똑바로 신어, 성혜야. 나는 마지막에 고개를 들고 부들부들 떨며 속으로 외쳤다. 아저씨, 아저씨나 똑바로 사세요. 하고. 그 석식장애와 관련해서 통제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본 부분에서는 이제 신발을 탁 꺾어 신고 그냥 이런 방구도 안 하고 확 나가면서 어떤 부모의 어떤 통제에 이제 거부하겠다,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생의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섭식장애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탈출구로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심리를 갖게 됐는데 그것이 병리적 증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설명을 여기 책에서 좀 알게 됐거든요. 이런 진술에 대한 박진희 작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 통제도 한 가지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언급하신 그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가족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가족처럼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할 말을 못해서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어머니가 있고, 그 안에서 아이는 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기 의견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하면 부모님 상처를 안 받으실지 이런 한계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한마디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행동으로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섭식장애나 거식증이나 폭식증이나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저의 맥락들은 다 다르겠지만 통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의사소통의 부재, 가족들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 이것도 한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가족 모델 이제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 석식 장애와도 관련이 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10대 같은 경우도 그럴 거면 딸바보다 이런 말들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10대 아이들, 그리고 뭐 아버지와의 관계에 되게 그런 말이 표현하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 한 20대 정도만 돼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엄청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대단히 좀 많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거식증 편 할 때 작가님께서 많은 자료를 엄청나게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도 관련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거식증이 생소한 질병이어서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데 좀 여기 되게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편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섭식장애가 특히 편견이 많은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종이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를 외국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프로아나를 거식증이랑 동일한 걸로 보는 인식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식증은 아노렉시아고 프로아나는 프로 플러스 아노렉시아라는 신조어인데 20년 전에 생겼는데 저는 그냥 외국 영어권의 신조어라고만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언급 안 하게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프로아나가 거의 막 통용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아나처럼 주장하는 게 섭식장애다, 거식증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식증인 환자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적어왔는데 프로아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자가 있어요. 특이하게 남성분인데, 이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2001년 고급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 집단의 정체를 밝혔다.
그것은 테러리스트 조직의 불법 무장단체도 나치즘에 현혹된 소아 성애자들의 비밀 네트워크도 아닌 오직 헌신적 단식가의 금욕 수련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순수의 상태로서의 거식증에 찬미하는 섭식장애에 대한 낭만적 패티시즘, 소위 프로 하나를 독려하는 웹사이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이 정도로 비난받거나 이 정도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SNS라든가 이런 데 자기가 뭘 올리는 게 그 발언의 성격이 무엇인가부터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섭식장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어떤 뭐 어린 여성들, 특히 어리다고 하는 여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 몰아가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시스템의 문제나 네. 정책이 수반돼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여성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매도? 이런 걸로 좀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좀 분노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되고요. 저는 이제 그 삼키기 연습을 읽으면서 정말 지금 작가님이 20여 년 동안 본인의 그 거시증을 이해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거가 좀 절실히 느껴졌고 그 20여 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정보가 없어서 대학 전산실에서 외국 논문을 막 찾아보시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도 보면 이제 그 프로이트의 저작의 그 안나오의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나오는 히스테리 환자가 있는데 이 삼키기 연습에는 그 안나우와 관련된 또 새로운 내용도 전해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테리아의 탐색을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끌고 갔던 초기 연구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는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안나오였다. 브로이어가 그녀를 버린 뒤 그녀는 몇 해 동안 아픈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회복하였다. 대화 치료를 발명한 무언의 히스테리아 환자 안나오는 여성운동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건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파월 베르톨트라는 가명으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고전적 논문인 여성의 권리를 위한 변명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여성의 권리라는 연극을 창작하였다. 그녀는 베르타 파펜하임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탁월한 여성주의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지적이었고 훌륭한 조직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안나우의 실제 이름이 베르타 파펜하임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그분이 자신의 어떤 그 질병의 경험을 가지고 대화 치료라는 방법을 구안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주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질병이 굉장히 순기능을 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진희 작가님이 앞으로 살아가실 모습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이드 잡으로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번역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샬이네안이라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창시자 자서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그 외에 거식증 회고록으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웨이스티드라는 책을 번역을 맡았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회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환자들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조작을 하면 환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 데이터라든가 AI 쪽인데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새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약자로서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선생님 책 읽으면서 오히려 질병에 어떤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 책에 그 정신질환을 가졌던 예술가들 많이 나오는데 뭐 실비아 플라스나 버지니아 울프, 데이빗 보이 그리고 이제 섭식장애를 겪었던 이게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시죠. 예, 루이스 글릭의 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하고 있는 걸 읽었는데요. 이들 예술에서 박진희 작가님이 이제 용기와 위로를 얻으신 것 같고 이들의 예민함과 민감함으로부터 작가님이 받으신 영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 중에서 회고록이나 평전이나 전기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픽션보다는 되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버지니아 울프도 전기 2권짜리 허마이오니 리라는 사람이 쓴 전기를 되게 좋아하고 실비아 플라스도 시도 좋아하지만 일기라든가 이런 책들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저랑 닮은 사람을 어딘가에서 찾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비아 플라스 책이라든가 아니면 벨자 같은 거 읽으면 너무 잘 알겠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도 느끼고 나 같은 사람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성취할 수 있고 혹은 보이처럼 이 아픈 자기의 아픔이나 고통 같은 거를 그냥 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가치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고향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데이빗 보이와 관련해서 한 장, 챕터를 할애하셨는데 뭐 보이만의 매력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위 보이빠고요.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한 2008년 말에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정말 새롭고 정말 신기한 사람인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언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주제들도 금기 같은 것도 전혀 고려 안 하고 언급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거나 문제시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유발하는 뭔가로 만든다는 게 너무 좋았고 자기가 욕먹을 그런 걱정 없이 그러니까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라서 그런 데서 되게 용기를 얻었고 뭔가 안 되는 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자유를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작가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관대함이라든지 무심함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의 좀 독특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언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빗 보이가 가장 긴밀하게 일했던 뮤지션 중에 지금 살아계신 너무 다양하게 살아계시는 브라이언 이노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 뮤지션이 한 얘기 중에 시니어스라는 말이 있어요. 신 플러스 지니어스라 그래서 시니어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가 활동했던 70년대 영국이나 뭐 미국은 또 굉장히 자유를 분방했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냐. 보이가 활동했던 그 70년대 영국, 미국 뭐 이런 그때는 당시는 자유롭기도 했고 그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굉장히 자유로웠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음악 산업계에서도 보이의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특이한 면모들을 어떻게든 자본화하려는 그런 식의 자유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위 세라피우틱 컬처라고 하잖아요. 치료적인 문화 그 언어로 얘기하는 게 큰데 나는 무슨 병이 있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큰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해방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섭식장애를 겪다가 이제 그 고통 이후로 죽음을 맞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내가 이제 이 책을 쓰는 이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복권해고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작가님의 의지가 되게 강렬히 읽혀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복권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시절 제게 악몽을 안겨줬던, 제가 입학하기 1년 전에 자살했던, 저와 이름이 같았던 언니. 아직도 제가 혼잣말로 말을 건네는 다비. 그리고 2006년 글쓰기 수업을 함께 들었던, 하지만 2008년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던 예레미 언니. 할 수 있다면,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복권해주고 싶어요. 복권이라는 것은 아마 그들의 삶 혹은 죽음에 어떤 잃어버린 목소리를 좀 찾아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작가님의 좀 부연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책을 펼치시면 맨 앞에 사랑하는 누구에게라고 쓰는 게 있는데 그 아이가 죽은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너무 영민하고 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이것도 통념일 수 있지만 진짜 착하기 때문에 아프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언급이 안 되는데 뭐 병원에서 상담 장면에서도 그 아이들의 추억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게 자살생존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 상담가 선생님한테도 아픔이고 그 아이를 알았던 동료 환자에게도 아픔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잘 못 꺼내게 돼요. 근데 제 책에서만큼은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도 다 자기가 아파서 그랬는지 나중에 건강해지면 어른이 되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그 아이도 되게 NGO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 했고요. 근데 그 아이가 못했던 일을 마저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 삼키기 연습을 보고 그러면 독자분들이 그 박진 선생님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신다면 네. 선생님도 이렇게 성의껏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SNS도 하고 있고 블로그 주소도 공개하고 있어서 메일을 아실 거예요. 아마 블로그 아이디가 메일이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언제든 주셔도 100통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 주셔도 좋습니다. 작가님이 이 책에서 한번 직접 독자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부분을 한번 골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고른 이유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첫 부분이에요. 모두가 미리 와 있었다. 밤근무로 눈이 부은 간호사 둘, 일찌감치 출근해서 교대 준비를 마친 간호사 둘, 가끔가다 볼 수 있던 여자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까지 이리로 출근해 상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애들도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용한 것이 마치 치과 로비에서 잇몸을 깰 순서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일렬로 앉아있는 사람들 같았다. 원장이 왔다. 그의 다소 가냘픈 체구를 감싼 어두운색 정장이 현관을 가린 벽 밖으로 빼꼼 보였다. 한 손으론 벽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론 구두를 벗고 있으리라. 수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그를 맞았다. 아이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예쁜 딸이 여러 기다리고 있고. 주름이 많고 양쪽 뺨이 온폭하게 팬 원장의 얼굴이 처진 눈을 빛내면서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다. 주방 쪽에 몰려있던 수많은 여자들, 간호사 넷과 심리학자, 사회복지사까지 6이나 되는 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거실을 향해 한두 발자국씩 다가왔다. 텔레비전 앞을 가리고 선 원장을 보며 우리도 얼떨결에 다 같은 미소로 맞았지만 곧 묽게 만든 물감으로 가득한 팔레트를 부주의하게 흔들었을 때처럼 우리 표정은 제각각으로 묘하게 흐트러졌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하려던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우리 뜻대로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요. 저는 치료 현장의 모습이 실제로 어떤지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특별했던, 정말 저한테는 좋기도 했고 나쁘기도 했던 이 특별 전문 입원 병동의 모습이 제가 책에서도 묘사를 했듯이 드라마 세트장 같이 저는 처음 보는 너무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중상층의 가족을 재현해 놓은 듯한 곳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치료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힘든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거나 할 때 이거를 그 좋은 것이 뭐냐는 상상을 자본주의적인 사회의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뭔가로 되게 쉽게 상상해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에서도 반복돼서 재현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달하고 싶었고, 또 요즘 많은 독자들을 갖고 있는 앤 보이어의 언다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언다잉이라는 책은 저자의 암투병기인데 거기서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치료 현장에서 봤던 것도 그런 접수처라든가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정말 제일 굳은 일을, 안 보이는 굳은 일을 하고 상상 이상의, 그러니까 의학적 프로토콜 너머의 인격적인 활동까지 해야 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료 현장이 정말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20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저는 이상한 날에 앨리스가 된 기분으로 관찰했었는데, 그거를 독자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 이걸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니까 철학적인 좀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이런 걸 만들 때는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읽으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한 것 같고, 그냥 간호사들의 노티,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다. 예, 그 정도로 느꼈었는데 작가님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신 줄은 오늘 알았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읽어봐야 되겠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어디선가 섭식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작가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병원에 책을 2권 드렸어요. 한 권은 선생님 가지시라고 드리고, 한 권은 그 병원 안에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계속 보내드려서 박진희 서가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꽂아두시라고 드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거기서도 쓴 말인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을 수도 있고 답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처하신 상황을 가족들도 아니면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테니까, 특히 지금 젊은 시절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고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시간이 지나고 세상도 변하고, 그러면서 멈춰 있을 것 같은 자기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관점이 열리고 다른 상황을 펼쳐지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섭식장애와 관련된 작가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마음에 무거웠어요. 근데 오늘 들어오실 때부터도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으시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시고, 우리 한가도 같이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얘기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섭식장애 갖고 있었던 편견이겠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었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박진희 작가님의 이 밝은 에너지 좀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같이 출근하셨다고 늘 바쁘신 것 같은데 저에게 이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정희진 선생님의 글을 좀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내 주변의 많은 이가 거식과 폭식, 불면과 가다수면에 시달리며 서로의 고통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특정 집단의 상황이 아니라
편치 않은 몸의 보편적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저자는 이 영역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발견과 재해석으로 나아간다. 매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일상에 대한 깊은 숙고, 자신의 몸에 대한 탐구는 삶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도약시킨다. 나를 비롯해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이를 연결시키는 확장과 풍요의 책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얘기 나누었던 섭식장애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섭식장애를 그 다이어트에 경도된 젊은 여성들의 문제 행동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박진희 작가님이 이제 경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병리적 양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점검이나 철학적인 어떤 성찰이 부재하다는 저는 일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병 치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안목에서 섭식장애를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뭐 삼키기 연습에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왔지만 나머지 두 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먹어버렸습니다는 이제 섭식장애를 겪었던 식이 전문 심리 상담사인 김유나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좀 기억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감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음식으로 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기쁠 때도, 예, 먹고 우울할 때도, 먹고. 예, 슬플 때도, 먹고. 예, 모든 것을 좀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때마다 이제 먹게 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더 이제 자기 혐오에 빠지게도 되고 좌절하고 그러면 또 심각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긴 한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들을 음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그 감정의 실체와 한번 부딪혀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과 부딪히는 일에는 분명히 이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 보면은 이제 정말 마른 몸매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 시대적 분위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엄친 딸을 예, 자랑하고 싶은 이제 엄마의 대리만족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완벽주의라든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아주 이유는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감정들과 좀 아프겠지만 그래도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시간이 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예,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이제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 책인데요. 17년 동안 폭식증을 앓았던 패션 종사자 김안잘라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던 시기가 200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스키니진이 유행하고, 또 이제 뭐 파파라치들이 공항 패션들을 촬영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였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를 이렇게 청소년기를 거쳐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겪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로 유명하잖아요.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그 SNS가 얼마나 10대에게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는 속도가 심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SNS를 통한 이런 어떤 외모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좀 그냥 뭐 외모만 관련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도 정말 점검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 과도한 다이어트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것이 폭식으로도 이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내면과의 대면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정신줄 놓고 살지 않게 해서는 정말 쉼이랄까, 예, 성찰이랄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섭식장애도 외모가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 생긴 질환 같거든요. 이건 분명히 개인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작가는 왜 뭐 우울증이나 자살 관련 보도가 나오면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뭐 연락처 같은 것들이 뒤에 달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와 관련된 기사에도 뭐 섭식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고지가 꼭 문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이어트에 대한 권장이 아니라 한 번은 좀 검열을 해볼 수 있는 필터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배 살 때 담배값에 경고 문구 되게 좀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이어트 약들도 사실 뭐 가벼운 약들이야 사서 먹을 수 있고 그 약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물론 다이어트 약이나 제품에 경고 문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처방을 해주는 어떤 의료진들의 어떤 각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처방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모두 읽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꼭 한 사람씩 꼬집어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제 조카가 원래 이제 둘이나 대학을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신입생이 되는데 뭐 이 친구들이 이제 10대를 보내고 10대가 들어서면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이 친구들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도 많고 실제로 만날 때마다 이제 그 몸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도 하니까 그 제 조카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 20살 이제 사회로 물론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 대학에 입학하면서 겪게 될 다양한 외모와 관련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 책을 조카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섭식장애 이런 시작이 10대부터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0대나 20대 그 딸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좀 보시면 훨씬 어떤 여기서도 책에서도 이제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엄마들이 좀 이 책을 읽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요일날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분이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이제 굉장히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심리 상태가 어떤 거인지 또 그 당사자가 아니면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그 소통을 되게 원하는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이것으로 좀 마쳐볼까요? 네, 지금까지 폐를 중심으로 자기 배려 중인 약사 둥글레 말랑말랑한 채식주의자 견목 코가 맹맹한 공맹 덕후 기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키기 연습을 읽고 제가 권하는 비타민 D 같은 문장은 섭식장애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악착같이 살을 빼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죽을 만큼 힘든데도 다이어트를 못 놓기도 하죠. 이제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삼키기 연습에서 골라낸 쌍화탕 같은 문장은 이겁니다.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섭식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삼키기 연습을 읽고 저에게 생각난 유산균 같은 문장은 마음이 허기가 질 때 박진희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이상은의 노래 성녀를 듣자입니다. 한 번씩 음악 들어보시면 어떨까요?